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4학년도 고2 9월 모의고사 전국연합 한교평가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인문지문이네요. 인문지문. 한번 해설해 보겠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철학자들은 인간이 대상에 대해서 가진 생각과 느낌을 바탕으로 형성된 인식이 언어의 의미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자, 이게 전통적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새로운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나중에 이제 요 글이 이제 새로운 관점이랑 대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 인간이 대상이 있고요. 대상이 있고 어떤 생각과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인식이 형성되고요. 이걸 통해서 언어의 의미를 구성한다.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 빈 공간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통적 관점이고요. 전통적 관점이고, 대상이 있다고 해봅시다. 대상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게 이 대상입니다. 그럼 우리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여기를 사람처럼 보이게 해서 코를 살짝 그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눈이 있겠고요. 그죠?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상이 있고요. 여기 인간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볼까요? 인간이 대상에 대해서 생각과 느낌을 가집니다. 그죠? 그러면 그거를 인식을 이제 생각과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인식이 형성됩니다. 이걸 통해서 언어의 의미 구성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언어의 의미죠. 인간의 의식에 내재된 생각과 느낌을 기반한다 라고 보는 관점을 의미 내재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통적 관점은 이제 의미 내재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내재라는 말은요, inside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인간 안에 있는 거죠. 이렇게 인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내재주의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우리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인식의 일부를 언어 의미로 제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또 나왔고요. 그죠? 대상이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언어 의미로 제시하는 거는 인식의 일부. 그죠? 인식의 의미로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몬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를 레몬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꼭지를 하나 그릴게요. 이 레몬에 대해서 노란색 둥근 열매, 신맛이 나는 과일, 이렇게 설명하는데, 레몬이라는 단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지시체. 그러면 이제 얘가 지시체가 되겠죠? 그리고 레몬이라는 단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지시체에 대한 인식을 기술한 설명을 기술구라 한다. 그럼 이 생각과 느낌이요. 금방 예를 든 것이 노란색, 그죠? 그 다음에 둥근, 신맛이 나는 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뇌피셜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것을 기술구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술구가 되겠네요.
자, 지시체, 기술구 나왔습니다. 기술주구는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설명, 인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의미 내재주의에 따르면 언어의 의미는 기술구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한번 볼까요? 언어 의미는 인식 기술구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맞는 말이네요. 의미를 안다는 것은 기술구를 아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미를 아는 것은 기술구를 아는 것. 이해됐죠? 그러나 분석 철학자 퍼트넘이라는 사람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분은 기술구가 결정하는 의미가 객관적이지 않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설명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이 퍼트넘입니다. 토트넘 아니고 퍼트넘입니다. 그래서 퍼트넘은 이 관점을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기가 전통적이잖아요. 그럼 퍼트넘은 새로운이 되겠죠. 새로운 관점이 될 것이고, 여기 언어 내재주의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추론해보면 바깥에 있는 뭡니까? 의미 외재주의라고 하면 되겠죠? 의미가 밖에 있다. 근데 비판하기를 얘네들이 뇌피셜이니까 너무 너네는 주관적이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비판한다면 퍼트넘의 새로운 관점은 당연히 객관적이어야 하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추론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또 가독성을 위해서 요 두 번째 관점, 퍼트넘의 관점은 파란색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빨간색 관점과 파란색 관점으로 바꾸어서 선생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빨간색 관점은 의미 내재주의입니다. 기술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기술구에 의해서 언어의 의미가 결정된다는 관점이었습니다. 자, 퍼트넘의 관점을 보겠습니다. 퍼트넘은 기술구가 결정하는 의미, 기술구가 의미 결정하죠.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얘네는 객관적이지 않아. 그러면 주관적이야 이렇게 비판했죠. 그래서 의미는 우리를 둘러싼 객관적 외부 세계에 결정된다는 관점에서 의미 외재주의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의미 외재주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바꿀게요. 퍼트넘. 자, 그러면 그는 퍼트넘이죠.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고 이게 아니고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대상으로서의 지시체, 대상 지시체 레몬이잖아요. 그 자체가 의미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 기술구가 아니라 대상 지시체가 의미를 결정한다. 그래서 쌍둥이 지구 실험을 논리적으로 증명합니다. 그래서 쌍둥이 그럼 지구와 똑같다고 인식되는 쌍둥이 지구가 존재한다고 가정해보자. 화학이 고도로 발전하기 전에 두 지구에는 모두 물이라고 하는 무색 무취의 액체가 있어서 사람들은 물을 마시고 수영, 목욕 동일한 용도로 물을 사용한다. 자, 그러면 여기가 지구가 있고요. 이게 지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쌤이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볼게요. 자, 그러면 이것은
쌍둥이 지구입니다. 그럼 여기도 물이 있고요. 여기도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지구의 사람들이 물에 대한 생각과 느낌이 동일하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과 느낌이 동일하다는 것은 인식이 동일하다는 얘기가 되고, 인식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결국 기술구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근데 화학식이 H2O인 지구의 물과 달리 쌍둥이 지구에서 물이라 불리는 대상은 화학식이 XYC라는 물질이 밝혀졌다면 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시하는 기술구는 동일할 수 있지만 기술구 즉 인식은 동일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동일한 물을 무색, 무취의 어떤 특징이 같기 때문에. 하지만 물의 의미는 같지 않습니다. 왜냐? 성분이 다르니까. 그러면 물은 H2O가 되고 여기는 XYG라면 이건 물이 다르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이 물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인 기술구는, 느낌은 똑같기 때문에 기술구는 동일한데 실제로는 다르잖아, 물질이 다르잖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죠. 토트넘은 사고 실험을 통해 어떤 대상에 대한 생각과 느낌, 그러니까 생각과 느낌이 동일하다는 것은 결국 기술구가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대상 자체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은 대상의 지시체가 객관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의미는 인간의 인식이 아니라 외부 세계 구성하는 대상에 의해 결정된다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이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A 파트 보겠습니다. 토트넘은 한 단어의 의미는 관습적 사고가 아니야. 그럼 관습적 사고는 예전에 전통적 관점이 되겠죠. 전통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가 지시하는 외부 세계, 외부 세계 또 나왔네요. 실제적 본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쌤이 코를 살짝 지우고요. 아까처럼 눈썹을 그리고 눈을 그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레몬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건 지시체가 되겠지요. 그런데 아까 전통적 관점에는 기술구에 의해서 의미가 결정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지시체 속에, 즉 대상 속에 실제적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 본성. 그죠? 이게 실제적 본성이 들어있는 거야. 이렇게 본 겁니다. 근데 이게 본질적 구조고요. 과학적 발견을 통해서 발견된다고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 알려지는 것은, 알려짐은 바로 과학적 발견입니다. 과학적 발견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금속이 노랗고 반짝거리는 속성을 지닌다고 해도 실제적 본성이 금으로 밝혀져야, 실제적 본성 또 나왔네요. 이게 객관적이죠. 그는 물, 금, 알루미늄과 같이 자연에서 발견되는 대상을 나타내는 단어인 자연종 명사가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의미는 외부 세계의 대상이 실제적 본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생각을 뒷받침했다. 그래서 근거,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로 자연종 명사를 근거로 이렇게 주장을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또 아니니까 근거가 또 있겠네요. 그러면 자연적 명사가 근거 1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은 금의 실제적 본성을 잘 아는 감별사나 금의 원소를 밝힐 수 있는 과학자 등과 같은 전문가의 안내에 의존한다.
금을 구별하는 일은 소수의 전문가들이 담당하고 일반인들은 전문가의 지식에 따라 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퍼트넘은 언어 사용을 위해 언어 공동체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언어적 협력을 언어적 노동분업이라 불렀다라고 했네요. 그래서 두 번째는 언어적 노동분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노동분업. 그 언어적 노동분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실제적 본성을 바로 소수의 전문가가 일반 대중, 여기 일반인에게 알려줘서 일반인이 사용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네요. 이러한 퍼트넘의 주장, 객관주의적인 주장에 대해서 비판이 존재한다. 하지만 언어의 의미에 대한 기존의 관점, 이미 존재하는 관점이니까 이거는 전통적 관점이 되겠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의미 앞에 나왔던 내재주의가 되겠죠. 자, 앞으로 그림 와볼게요. 이 빨간색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이 결국 전통적 관점이나 기존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의 주장을 객관적 의미를 찾으려 했다는, 그러면 굉장히 이 관점은 주관적인 것이고 파란색 관점은 객관적이죠. 그래서 평가를 받는다 라고 이거를 의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의미 내재주의에 따르면 의미는 지시체에 대한 기술구에 따라 결정된다. 맞는 말이네요. 전통적 관점은 의미 내재주의가 되겠죠. 대상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 의미를 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인간의 인식이 의미를 구성하게 되죠. 2번도 맞는 말입니다. 3번은 의미 외재주의가 나왔습니다. 파란색으로 체인지할게요. 퍼트넘 관점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이죠. 외부 세계죠. 맞습니다. 다음에 퍼트넘이랑 내재주의 모두 주관성이란데 주관성을 주장한 것은 의미 내재주의자죠. 퍼트넘은 주관성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얘는 객관적이죠. 객관적.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4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5번의 퍼트넘은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지시체가 의미를 구성한다 라고 결정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21번 보겠습니다. 기억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억은 물의 의미는 같지 않다. 그러면 기억의 이유는 앞에 지구의 물은 구성성분이 H2O지만 쌍둥이 지구의 물은 XYZ라고 있기 때문에 지시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같은 물질이라, 같은 물질은 아니죠. 기술구가 같을 수 있어도죠. 2번은 인식이 같더라도 서로 다른 지시체이기 때문에 의미가 다르다. 그러면 정답 2번 보면 되겠네요. 물에 대한 생각과 느낌. 그럼 생각과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술구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의미 내재주의의 주장입니다. 다른 물질이더라도 기술구가 같으면 같은 물질이다. 기술구가 같더라도 같은 물질은 아니죠. 지시체가 달라야 다른 물질이 되겠죠. 그리고 지시체가 같으면 같은 물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물에 대한 인식의 차이. 인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재주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정답 2번 보면 되겠습니다. 22번. 우리 냄비 재료가 몰디브 데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알루미늄과 되게 유사하다. 속성 농도가. 근데 몰리브 데넘은 MO이고 알루미늄은 AL입니다.
그러면 다른 물질이죠. 그러면 지시체가 다른 것입니다. A의 관점. 일반인은 이 구별을 잘 못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구별을 할 수 있죠. 그러면 1번 속성이 비슷하더라도 실제적 본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물질이라 할 수 있겠죠. A의 관점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A를 읽은 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A의 관점은 퍼트넘의 관점이기 때문에 퍼트넘의 관점은 의미 외재주의가 되겠죠. 의미 외재주의는 언어의 의미는 바로 지시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언어적 노동 분업을 통해서 일반들이 사용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2번 선지 보겠습니다. 두 원소를 밝혀낸 과학적 발견을 통해서 본질적 구조가 드러난다. 쌤이 요 위에서 그림 설명할 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과학적 발견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번, 2번 체크해 두고요. 맞다고 3번 구별할 수 있는 소수 전문가는 단어 대상 차이를 인지하며 단어를 당연히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반인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나중에 4번 자연 상태에 있던 몰리브데넘과 알루미늄이 발견되면 두 금속의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서 협업이 필요하다. 의미를 결정한 거는 이미 결정이 됐어요. 이미 결정하는 거고요. 결정된 거고요. 이거는 언어적 공동협업이 바로 필요한 이유는 일반인이 그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해야 됩니다. 사용을 위해.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은 전문가가 안내해 주면 일반인들이 단어를 구별하여 사용되면 언어적 노동 분업하고 언어적 협업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기 위해 틀렸습니다. 좀 까다로웠을 수 있겠네요. 23번은 토트넘을 비판한답니다. 그러면 토트넘이 자꾸 야구 축구팀이잖아요. 그죠? 퍼트넘이죠. 퍼트넘을 비판을 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손흥민을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퍼트넘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럼 적절한 것은 외부 세계에 구성하는 어떤 단어에 한다면 그러면 파란색이 맞다면 레몬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결정하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요. 지금 시비를 거는 것은 바로 도깨비 같은 외부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 있을 때 그거는 의미를 가지잖아. 그러면 니들은 뭘로 설명할래?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외부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거. 그러면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상상으로 만든 것은 바로 지시체가 없잖니. 그럼 어떻게 할래? 하고 퍼트넘을 비판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24번은 쌤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문맥상 의미 문제입니다. 그러면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 볼게요. 문맥상 의미 속성을 지닌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닌다를 보지 말고 그 앞에 있는 목적어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적어를 보니까 성품을 지니고요. 모습을 지니고요. 그 다음에 목걸이를 지닙니다. 목적어 책임을 지니고요. 그 다음에 추억을 지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성품, 속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속성. 그럼 속성은 눈에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추상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구체적인 사물은 바로 소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모습도 눈에 보이고요. 목걸이도 눈에 보입니다. 그럼 눈에 안 보이는 세 가지 중에 이 속성이라고 하는 것과 가장 유사한 걸 찾으면 됩니다. 속성, 특성, 특징. 그러면 집어넣어봐도 되고 이거는 착한 성품, 속성, 특징, 성격을 지니고 있다. 가장 유사한 걸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책임이나 추억을 대입해 봤을 때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목적어가 있으면 목적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명사와 바로 조사로 구성되어 있죠. 을이라고 하는. 그러면 이 명사의 특성과 가장 이 A에 나왔던 속성이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여러분이 선지로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그는 선생님이 개발한 바로 카테고리법입니다. 카테고리 가장 비슷한 유형의 문제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좀 까다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풀면 좀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요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